재무제표를 펼치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쟁사 직원을 만나고 납품업체 담당자를 만나고 고객을 만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필립 피셔는 그렇게 회사를 골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1928년 앵글로-런던 은행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년 동안 미국 경제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유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부자였던 사람들이 집 안의 전구를 방마다 하나씩만 남겨두고 전부 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조업 임원이 경비원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봤고 그의 아내는 청소와 요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1930년 초 그가 다니던 중개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이 소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1931년 대공황 한복판에서 피셔앤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의 수입은 신문 배달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그가 일했던 은행의 투자부서는 정크본드를 팔면서 높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채권의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영업사원들은 고객에게 통계부서가 보유 증권을 분석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이 지적으로 불성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증권 분석이라는 것은 발행사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만 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연차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원 시절 보리스 에밋 교수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대기업들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경영진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큰지, 경쟁사와 무엇이 다른지, 그 질문들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1930년대에 그는 이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스커틀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뜻은 배에서 선원들이 물을 마시러 모여 수다를 떠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 소문, 현장의 목소리. 그는 이것을 투자 분석의 핵심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본격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한 회사는 푸드머시너리였습니다. 나중에 FMC가 된 회사입니다. 과일과 채소 통조림 제조업체에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통조림 산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고객에게는 모두 사게 했습니다. 1930년대에 그는 캘리포니아 패킹이라는 회사 주식을 3번 사서 3번 팔았습니다. 델몬트 브랜드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통조림 전망이 나쁠 때 싸게 사서 좋아지면 비싸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쯤 돌아보니 캘리포니아 패킹을 사고 파는 데 들인 시간이 푸드머시너리를 연구하고 지켜보는 데 들인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푸드머시너리에서 얻은 수익이 캘리포니아 패킹에서 얻은 수익을 압도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무언가를 알려줬습니다. 사고 파는 것보다 알고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들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를 찾으려면 숫자 너머를 봐야 했습니다. 1940년대에 그는 투자 철학을 더 다듬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회사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고 고객 수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의 고객은 최대 12명이었습니다. 적은 고객에게 집중하면서 깊이 있는 연구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화학 산업이 전쟁 후에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대형 화학 회사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혁신, 발명, 경쟁 상황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재무 데이터 분석에 더했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1947년 봄, 그는 다우케미컬을 고객에게 추천했습니다. 3달 동안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다우케미컬에서 발견한 것은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했습니다. 규모, 엔지니어링 역량,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에 진지하게 투자했습니다. 셋째, 경영진이 회사가 커져도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에게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적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군대처럼 딱딱해지지 않는 것,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다른 부서와 다른 직급의 사람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만 봤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기업 문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코닝글라스웍스를 발견했습니다. 텔레비전 산업을 조사하다가 찾은 회사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친구가 작성한 텔레비전 업계 조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주요 텔레비전 제조사 10여 개를 분석했고 결론은 이 사업이 극도로 경쟁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서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쓰이는 유리관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코닝글라스웍스가 그 유리관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텔레비전 제조사들은 서로 경쟁해서 누가 이길지 알기 어려웠지만 그들 모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코닝글라스웍스의 연구개발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조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1947년에 주식을 샀고 10년 뒤에 10배가 됐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주가가 $5도 안 됐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봤습니다. 매수를 시작했고 주가가 $200를 넘을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 주가가 8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주가는 1962년 고점의 2배 이상이 됐습니다. 1955년에 산 가격의 30배였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모토로라를 샀습니다. 이 투자가 그의 가장 유명한 투자가 됐습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자동차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만드는 비교적 작은 회사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위치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의 이동통신 사업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봤습니다. 이 결정은 우연히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급한 정보나 일시적인 시장 트렌드에 기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스커틀법 방식의 결과였습니다. 경쟁사, 납품업체, 고객 등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모토로라, 경영진이 이동통신의 미래에 대해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1955년에 첫 휴대용 이동전화가 나온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뒤였습니다. 그의 투자는 회사의 현재 성과가 아니라 회사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했습니다. 그가 모토로라에서 발견한 것은 경영진의 품질이었습니다. 밥 갤빈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토로라가 뛰어난 또 다른 이유는 밥 갤빈의 성견지명과 높은 도덕적 기준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경영진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불황에서 모토로라는 이익이 줄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을 유지한 유일한 대형 회사였습니다.
다른 회사들 중 하나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췄고 세 곳은 큰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월스트리트의 관심을 끌지만 그 뒤에 있는 이유에는 관심을 덜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통계적 품질 관리를 적용해서 생산 주기를 단축하고 재고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모토로라는 계획 수립에서도 평균 이상의 회사입니다. 반도체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한 이유 중 하나는 적절한 분야를 선택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긴 분야에 역량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토로라 주식을 죽을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1955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50년이었습니다. 21년 동안 주가는 1달러에서 20달러로 올랐습니다. 배당을 제외하고도 연평균 15%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모토로라 투자 수익률이 3만%를 넘었습니다. 그가 1987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1957년에 모토로라에 넣은 $1000는 지금 약 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주가와 시장의 모든 등락을 거친 후에요. 10년이나 15년 전에 모토로라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서 팔았다면 아마 언제 다시 사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놓쳤을 겁니다. 제 주식이 고평가되면 고객에게 경고합니다.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새로운 고점을 찍을 거라고요.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팔지 않았고 주가가 내려도 팔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모토로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회사를 알아보고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현재만 볼 때 잠재력을 보는 비전, 그리고 그 잠재력이 펼쳐지는데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좋은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정말 뛰어난 투자를 원합니다. 이제 그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계 수치로는 사업이 직면한 역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뒤에 지금의 저렴한 가격이 사실은 비싸다고 판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과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엄이 개척한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무 싸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재무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고 조만간 가치가 드러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제 방식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아주 좋은 것을 찾아서 매우 큰 성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는 단기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은 신경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되면 수익은 훨씬 커집니다. 그는 자신을 거의 멸종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초기 고객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익을 보고 파산한 사람은 없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익을 보고 파산하지 않는다는 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이익을 본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을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임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으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도하게 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력 중 어느 시점에서도 30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크 트웨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지켜봐라. 투자 자문가들과 금융 언론은 분산 투자의 미덕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걀을 수많은 바구니에 담기 시작하면
모든 바구니가 매력적인 곳에 놓이지 않고 모든 달걀을 추적하기 어려워진다고 봤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회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15가지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면 의미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에 니프티 피프티나 1990년대 말의 기술주, 열풍 같은 투자 유행을 쫓는 것은 재정 건강에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군중이 떠난 곳에서 찾는 것이 매우 수익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작 뉴턴이 한탄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군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그는 푼돈을 아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조사 끝에 앞으로 수십 년간 번창할 것 같은 회사를 찾았고 주가가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현재 가격보다 몇 센트 낮은 가격을 기다리느라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까요? 그는 한숙련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투자자는 특정 회사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그날 종가가 $35 50센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는 $35 이상은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식은 다시는 $35에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50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50센트를 아끼려다가 엄청난 이익을 놓친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버핏은 몇 년 전에 월마트를 사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가자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 버핏은 이 실수가 버크셔의 서웨이 주주들에게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조차 그의 조언을 따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측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타이밍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회사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가 계속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쟁사 직원을 만나고 납품업체 담당자를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전직 직원을 만나고 대학과 정부의 연구, 과학자를 만나고 업계협회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회사의 그림에서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업의 포도넝쿨 정보망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회사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견 표본에서 그 산업의 각 회사에 대한 상대적 강점과 약점의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가 경영진에게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질문 중 하나는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적 문제가 무엇인지였습니다. 그 대답에서 경영진의 생각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을 알아가는 것은 결혼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상대를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경영진과 함께 지내보기 전에는 그들을 같은 정도로 알 수 없습니다. 그는 15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첫째, 회사가 최소 몇 년간 매출을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가. 둘째, 현재 매력적인 제품 라인의 성장 잠재력이 대부분 활용된 후에도 총 매출 잠재력을 더 높일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계속 개발하려는 결의가 경영진에게 있는가. 셋째, 회사 규모에 비해 연구개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넷째, 회사의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이 있는가. 다섯째, 회사에 괜찮은 이익률이 있는가. 여섯째,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곱째, 회사에 뛰어난 노동 및 인사관계가 있는가. 여덟째, 회사에 뛰어난 임원 관계가 있는가. 아홉째, 회사의 경영진 깊이가 있는가. 열째, 회사의 비용 분석과 회계 통제가 얼마나 좋은가. 11째, 그 산업 특유의 다른 측면이 있어서 경쟁에 비해 회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12째, 회사가 이익에 대해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13째, 가까운 미래에 회사의 성장이 충분한 주식.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해서 발행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 기존 주주의 이익이 대부분 상쇄될 것인가. 14째, 경영진이 일이 잘 될 때는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말하지만 문제나 실망이 생기면 입을 다무는가.
15째, 회사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직성을 가진 경영진이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경영진의 정직성. 숫자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을 취해야 하고 따라서 이익에 대해 장기적 관점을 취하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기 실적 추정치를 맞추는데 집중하는 회사는 단기적인 타격을 입히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경영진이 허용 가능한 분기 실적 숫자를 보고하기 위해 공격적인 회계 과정을 세우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진짜 능력을 봤습니다. 그는 회사를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운이 좋고 능력 있는 회사와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은 회사. 후자가 더 뛰어난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했습니다. 1953년에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은 37억 달러였습니다. 1956년에는 55억 달러, 1957년에는 73억 달러였습니다. 기술과 연구가 미국 기업에, 특히 제조업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가 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음극성관이 컬러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전자공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가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생기기 50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기반한 혁신적인 회사들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투자 접근법에서 약점은 모든 분야의 잡다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서 어느 분야의 진짜 전문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인터뷰 당시 그는 80세였습니다. 여전히 돈을 운용하고 있었고 여전히 매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주에 뉴잉글랜드의 회사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주가 정보 단말기도 없었고 정교한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어지러웠고 작은 바깥 사무실에는 비서의 책상과 서류 캐비닛 몇 개, 전화기, 자동문 닫기가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듬어지고 숙련된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1958년에 비범한 이익을 내는 평범한 주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처음 출판된 이후로 계속 인쇄되고 있습니다. 버핏은 2018년 버크셔의 서웨이 연례주주총회에서 이 책을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셔의 스커틀벅 기법이 여전히 좋은 투자 방법이고 버크셔의 서웨이의 테드 웨슐러와 토드 콤스가 여전히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이 85% 그레이엄이고 15% 피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버핏이 그레이엄보다 피셔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가 버핏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경쟁사, 납품업체, 고객을 만나서 산업이나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내는 스커틀벗 접근법의 가치입니다. 피셔의 기법으로 얻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레이엄이 가르친 양적 규율을 결합하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1999년 91세에 은퇴했고 2004년 9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4년의 투자 경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케네스 피셔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선구적인 사상가들 중에서 아버지는 1929년 폭락을 직접 목격하고 유명 인사가 된 마지막 투자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의 경력은 74년에 걸쳤지만 성장주 선별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투자계의 거물들이 아버지를 멘토, 롤모델,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모닝스타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숫자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으면 오래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이익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다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아무 것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기 위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무제표를 펼치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70년 동안 이어졌고 그 70년 동안 그는 모토로라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코닝글라스웍스를 발견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